투자 설명서만큼 펀드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 놓은 문서는 없습니다. 그만큼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읽어보려 하면 일단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난무하며 디자인이 매우 딱딱하여 초보 투자자라면 읽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라면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판매 직원의 도움으로 투자 설명서를 읽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죠. 투자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한다면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자라면 투자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형식과 용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번 읽고 나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시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용어와 투자 설명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집합투자기구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역시 투자신탁이란 단어도 쉽게 펀드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또 수익증권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증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증서를 그냥 주식이라 말해버리듯이 수익증권 역시 쉽게 펀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식은 1주, 50주, 100주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셉니다. 반면 펀드는 1자, 50자, 1000자 등 좌 단위로 셉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는 펀드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를 뜻하는 것이고 운용 전문 인력은 바로 펀드 매니저를 뜻하는 것입니다. 펀드의 가격은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데 1000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가가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기준가는 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거든요. 이 기준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펀드라는 걸 간단히 설명해야 될 듯 싶은데요. 펀드는 이제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뭐 주식, 채권을 갖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갖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만약 어떤 펀드에서 삼성전자 100주를 샀다고 한다면 이 100주를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뭐 쪼개서 줄까요? 실제로는 그 전자뿐 아니라 차나 뭐 네이버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 모두를 펀드 투자자에게 뭐 일일이 쪼개서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펀드는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익 증권이라는 것을 따로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뭐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갖는 거지 개별 종목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닌 거죠. 펀드가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준다는 게 그게 좌라는 건가요? 네, 그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단위를 이제 주라고 하잖아요. 뭐 100주 샀네, 뭐 1000주 팔았네, 뭐 이런 식으로. 펀드는 주 대신 좌라는 단위를 쓰는 거죠. 그 펀드 통장에 보면 그 잔고 좌수라는 칸이 따로 있어요. 바로 거기에 이제 좌에 대한 내역이 찍히는 거죠. 보통 펀드가 처음 만들어져서 투자자가 이렇게 사게 되면 한 자의 가격은 1원이에요, 1원.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5,000원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서 5,000원짜리 주식이 뭐 10,000원이 되면 어제 샀던 한 주의 가격도 10,000원이잖아요. 그죠? 펀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펀드 가치가 만약에 1원에서 2원으로 오르면 한 자의 가치도 2원으로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자라고 하면 단위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펀드의 가치를 1000자 단위로 써요. 1000자. 이게 바로 기준가예요. 펀드 가입자들은 요 기준가로 펀드에 이제 가입하기도 하고 출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기준가가 떨어지면 펀드에 가입하는 게 싸게 사는 거겠네요? 그렇죠. 기준가가 이제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펀드를 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기준가가 올라버리면 같은 돈으로 더 적게 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니까 기준가가 낮을 때 사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물건 값이 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면 이걸 이제 900원 주고 산 사람이 아무래도 1,100원 주고 산 사람보다 더 이득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리고 기준가로 수익률도 구할 수 있어요. 기준가 1,000원에 펀드에 가입했는데 기준가가 1,200원이 됐다면 투자 수익률이 이제 20%가 된 거죠. 쉽죠?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 투자 설명서 이제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용어 풀이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뭐 하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 투자 설명서를 보면 대략 총 5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펀드의 이름과 종류 및 형태에 대한 정보가 간략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펀드를 언제, 어디서 판매하는지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펀드의 기본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와 운용 전문 인력, 투자 전략, 투자 위험, 펀드 매입과 환매, 비용 등 펀드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부분은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제3부, 집합 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펀드의 투자 자산, 부채, 손익 등 펀드의 재무 현황에 대해 싣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펀드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면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펀드 수익률 추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집합 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펀드에는 여러 금융회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고 신탁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을 보관 및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각 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등 투자자의 권리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제2부,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운용 전문 인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운용 전문 인력이란 펀드 매니저를 뜻합니다. 펀드 투자의 주역인 펀드 매니저와 그의 주요 경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각 펀드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는 펀드 수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펀드 매니저 한 명당 5개 정도의 펀드를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면 펀드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펀드 매니저가 너무 자주 교체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너무 자주 바뀌었다면 운용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교체된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투자 전략을 위해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 종목들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므로 향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 투자 설명서를 제가 프린트해 봤어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증권사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가면 사실 이제 PDF 파일로 간이 투자 설명서, 뭐 약관, 투자 설명서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여기 2부 집합 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요게 좀 중요해요. 대략 뭐 전체 50페이지가 넘는데 여기서도 유독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요 펀드 매니저 정보가 나와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이 펀드 매니저가 사실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내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이름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1963년생이시네요. 자산운용본부 부문장으로 계시고 지금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규모가 7조 8천억. 어유 크네요, 그죠? 그다음에 주요 경력이 이제 고대 행정학과 나오셨고. 지금 뭐 부문장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할 만한 기본적인 경력이나 이력사항이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좀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펀드 매니저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좀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투자 설명서를 직접 보면서 확인하는 것 외에도 금융투자협회라고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거기 들어가시면 펀드 매니저 정보가 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거기는 더 자세해요. 펀드 매니저의 뭐 이직 경험이나 뭐 경력뿐만 아니라 거의 뭐 운영 펀드들 과거 수익률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둘째, 집합 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투자 방침, 수익 구조 역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전략 부분은 펀드 매니저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전략에 의해 투자 방침과 수익 구조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투자자는 주목해서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주식형 펀드의 경우 대표적인 투자 전략으로 성장형, 가치형, 배당형 등이 있습니다. 성장형은 경쟁력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아서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가치형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파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배당형은 주로 기업의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과 이에 대한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투자 위험이 대단히 많고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식 가격의 변동 위험부터 금리 변동 위험,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등 투자자들이 생각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위험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찬찬히 읽어보며 위험에 대한 깊은 고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며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위험의 종류가 많네요. 펀드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죠. 예. 펀드 투자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 뭐 펀드로 날려봐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기본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분이 펀드를 어쩌다가 뭐 마이너스 뭐 20%, 30% 이런 식으로 막 손실 떨어지고 있었다면 결국 좀 못 견디고 펀드를 파는 경우가 많아요. 손실을 크게 입는 경우죠. 또 주식시장 그 자체에 위험이 또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모두 개방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대외 경제 환경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국 경제가 한번 뭐 휘청이기라도 한다면 우리나라도 또 함께 같이 휘청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좀 종류의 위험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꼭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 오래전 일인데 월가에서 아주 유명한 존 템프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 예일대 출신의 뭐 옥스퍼드 장학생으로 갈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좀 재밌는 게 1939년도에 자신의 첫 투자를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1929년도에 이제 세계적인 대공황이 뻥 터졌죠.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경기 침체에서 이제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39년도에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또 쾅 터져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이죠. 이 똑똑한 20대 청년 존 템프턴이 그 길로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10,000를 가지고 지금 뭐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한 $100씩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증권사 직원이 아마 좀 미쳤나 싶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야 이 청년아, 아니 지금 유럽에서 전쟁 터졌다는데 무슨 투자냐? 아마 말렸겠죠.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이제 104개 종목에 딱 $10,000를 투자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전쟁 때문에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로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해요. 왜요? 전쟁이 큰 위험이지만 반대로 대단한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뭐 연합국 측의 전시물자를 미국에서 이제 대면서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져 왔었지만 새롭게 미국의 산업과 서비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걸 이 똑똑한 청년이 이제 꿰뚫은 거죠.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위험에 대해서 잘 알면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 잘 알아두면 좋아요.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 창조적인 펀드 매니저로 손꼽히는 존 템프턴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아닌 낙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지는 않으신지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